소위 이거를 우리가 빅테크라고도 하고 M7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회사들이 삼성의 파운드리에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매출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빨라도 새롭게 짓고 있는 그 미국의 테일러 팹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거든요. 그거가 가동되는 시점까지 한다면 아마도 27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매출이 발생되는데 실제 현재 매출 기대 아니면 계약 규모를 23조 원 여부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8년 계약이기 때문에 연으로 잡으면 보통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 참 핫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박준영 박사님과 함께 반도체 시장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삼성에서 원래 반도체 연구소에서 연구원을 했었었고 이후에 인사과장까지 했었었고요. 그래서 삼성에서 보통 10년 정도 일을 했고 그다음에 밖에 나와가지고 반도체 업계, 특히 소재부품 장비 업계나 원래는 컨설팅 강의 등을 진행해서 반도체 쪽에서 한 20년 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2년 정도 전에 반도체를 사랑한 남자란 책, 그다음에 몇 달 정도 전에 한국 반도체의 미래 3년 이런 쪽에 해가지고요 전자업계나 반도체 생태계 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성정길 채널에서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삼성전자가 이제 테슬라와 23조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이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 갖는 의미 뭐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파운드리 업은 소위 수주 산업입니다. 말하자면 파운드리가 특별히 되게 어려운 말은 아니라 우리 앵커님 아시겠지만 퐁듀 아시죠? 퐁듀. 네. 퐁듀가 뭐냐면 이렇게 빠뜨려서 이렇게 또 먹는 거잖아요. 퐁듀의 어원이랑 파운드리가 똑같아요. 거푸집을 넣어서 만들어주면은 제품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넣어주세요. 우리가 그대로 만들어 드릴게. 그게 이제 파운드리거든요. 파운드리 업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설계도를 만들어주는 설계 회사가 있어야 되고 설계 회사가 규모가 클수록 굉장히 좋겠죠. 특히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 소위 현재 미래 기술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에 있어서요. 그래서 소위 이거를 우리가 빅테크라고도 하고 M7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회사들이 삼성의 파운드리에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하신 분께서는 혹시라도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당장의 매출로 기록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가 이제 그 투자하신 분들의 우리나라 투자자의 40% 삼성전자 갖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연결돼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 거리기도 하고 이 진위가 어떻게 되냐, 가치가 얼마큼 되냐 말씀하실 텐데 일단 바로 매출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빨라도 새롭게 짓고 있는 그 미국의 테일러 팹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거든요. 그거가 가동되는 시점까지 한다면 아마도 27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매출이 발생되는데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현재 매출 기대 아니면 계약 규모를 23조 원 여부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8년 계약이기 때문에 연으로 잡으면 보통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3조 원이 되게 커 보이시겠지만 삼성전자 연 매출로 봐주면 큰 금액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에 한 3천억 정도 남지 않을까? 한 10%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아니더라도 하이닉스가 이번에 분기별 영업이익률이 9조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올해 30조 원 이상 번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연으로 보자면. 그럼 그거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포션이긴 하지만 일단은 삼성에서는 그동안에 파운드리라고 하는 업을 잘할게요 했는데 실제로 아시겠지만 점유율. 삼성전자 말고 다른 회사 파운드리에서 어떤 거 아시는 거 있어요 혹시? 앵커님? 대만의 TSMC. 그렇죠. 이게 다 아시네요. 그렇죠. TSMC랑 삼성전자 점유율이 TSMC가 지난 분기 70.2%예요. 전 세계 거의 독점에 가깝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몇 프로일까요? 7.3%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잘 되던 시기 대비했었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제 10년 전에는 그 정도 차이까지 아니었었고 보통 한 저기 TSMC가 보통 50% 전반,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20% 19%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봤을 땐 거의 뭐 9배 10배 차이 나기 때문에 뭐 추격이라는 거 말고는 뭐 유사하다, 동등하다, 뭐 이런 형태의 뭐 썸네일과 이런 거 난무하던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일단은 빅테크 회사라고 하는 수주를 받았다고 하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일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삼성전자가 뭐 투자자들도 아시겠지만은 추가적으로 기존에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그 계약이 끊어졌게 돼버렸던 퀄컴이라고 해서 삼성전자 GOS 사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GOS. 굉장히 어렵죠. 네. 뭐냐면 핸드폰을 쓸 때 핸드폰의 AP라고 하는 CPU죠. 가장 중요한 장치에 삼성의 성능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임을 할 때 게임하는 것이 속도가 많이 차지할 거잖아요. 그럼 걔가 막 속도가 100인데 한 70을 차지하게 되면 나머지 기능들의 나머지 앱들의 성능을 일부러 줄여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편법을 쓴 거죠. 근데 이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게 GOS 사태라고 해가지고 게임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퀄컴이라고 하는 그때 설계했던 회사가 삼성의 수주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형태처럼 굉장히 위기에 닥쳤었고 결국에 삼성은 그런 빅테크 회사 퀄컴을 다시 확보할 수 있게 하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야 투자자분께서도 뭔가 가시적인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이번 테슬라와의 계약이 그냥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크지 않을 거라고 다가오는 건 없네요.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공정을 반도체를 만드는 거를 공정이라고 그러고 뭐 3나노, 2나노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제 숫자로 봤을 때 적어 보이는 게 좋은 거긴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 삼성이 그나마 TSMC가 선택한 이유를 같이 또 얘기하겠지만 TSMC를 하지 않고 다시금 삼성을 한테 맡기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만이 제일 잘 나가잖아요. 대만이 잘 나가니까 대만은 또 아리조나 미국에 팹을 지었어요. 근데 대만의 미국의 아리조나 지는 팹은 3나노가 가장 좋은 공정인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좌고우면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좋은 공정인 2나노를 미국에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선단 공정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나노 같은 것도 할 수 있기도 하고 말 잘 듣겠죠 삼성이. 테슬라를 잡아야 되니까요. 근데 TSMC한테는 원 오브 댐인 거죠. TSMC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뭐겠습니까? 애플,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보시면 테슬라가 뭐 만드는지 아시죠?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로봇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핸드폰보다 수요가 작아요. 그럼 개수가 작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우선순위가 아니죠. 엔비디아 GPU 같은 거는 엄청나게 하나에 막 6천만 원씩 팔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생산 단가가 비싸죠. 그다음에 애플 아이폰 요즘 욕은 먹더라도 어쨌든 잘 팔리고. 그런 것들 봤을 때 단가나 이런 거 여부가 TSMC에 생각했을 땐 테슬라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기가 주인공이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을 선택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한 게 삼성의 기술력이 유난히 뛰어나서 선택한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삼성이 TSMC보다 뛰어난 거가 한두 가지가 있긴 있어요.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요즘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더 되게 저도 생각해도 대단한 게 아니 저렇게까지 기술을 알고 계신가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제 먼저 선행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하시긴 하는데 모든 면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께서 이해하실 걸로 보자면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잘 만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생산을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연구개발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TSMC가 뛰어나요. 그다음에가 생산이라고 하는 거 수율 들어보셨어요? 뭐 웨이퍼 전체 이렇게 동그란 게 있으면 거기서 100개다. 100개 중에 80개가 살았어? 그럼 80%. 근데 삼성전자 수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과 생산 자체도 둘 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상태에서 기존의 업력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수주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주라고 하는 거는 어떤 회사 거가 다 이것저것 왔었어야 노하우가 많이 생기겠죠. 근데 삼성은 그동안 수주를 많이 못 받아서 노하우도 없어요.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뭐 어떤 투자자분들께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뭐 삼성 사랑할 거다 얘기하는데 쉽지 않아요. TSMC에 대비했을 때, TSMC 대비했었을 때 실제로 뭐 추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약간 도약의 발판 같은 걸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에서도 파운드리 사업부장이라는 사장님을 올 연초에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그 양반이 미국에서 원래 영업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 빅테크가 비싼 거니까 우리한테 오세요 해가지고 미주에서 삼성 법인장하던 분이거든요. 그분은 한 이유도 일단 수주를 따내자, 그다음에 이력을 밟자, 찬찬히 올라가자, 이런 걸로 봤었을 때이기 때문에 기술력 같은 게 뛰어난 거 디테일하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하기 그냥 너무 복잡해서 좀 뛰어난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 삼성이 TSMC 나은 게 있느냐, 솔직히 말씀 없습니다. 뛰어난 건 있지만 그게 TSMC를 뛰어넘을 만큼 뛰어나진 않다는 거죠. 일부입니다. 네, 일부. 그리고 또 미중 갈등 속에서 삼성전자가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반도체 기업한테 위협 요인일지 혹은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굉장히 뭐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어떤 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누가 더 나을 정도가 없을 정도로 다 별로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뭐라고 했죠? 트럼프가 인텔의 지분을 우리가 사버리겠다 하던 것처럼 그다음 이게 TSMC하고 한국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그러니까 대만과 한국 같은 아시아 회사들이 너무 생산을 잘하니까 이제 우리는 설계만 하고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미국에서 공장 쳐요. 거기 했던 게 뭐죠? IRA 법안이라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어요. 바이든 정부 때. 그래가지고 일단 회사를 팹을 막 짓고 있어요. 공장을.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돌변해서 그거 지분 투자한 걸로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근데 그런 거를 그러면 우리 안 할 거예요, 나가버릴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건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미국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번에 그 아시겠지만 현대차 짓던 그 저기 사람들 억류돼가지고 오늘 방송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정도에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있어요. 지금 이때 그러면 우리가 조용하게 미국한테 가서 고개를 숙여야 되냐? 근데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번에 그 뭐 대통령 같은 경우도 100일 간 다음에 기자회견 했었을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고개 숙일 게 아니라 분명히 불합리한 일이다. 미국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치, 경제, 국가하고 회사가 같이 해가지고 이 협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게 분명.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만약에 삼성한테 지분을 달래. 그럼 지분 1% 줄게. 근데 그러면 니네 빅테크 수주 우리한테 해줘. 뭐 이런 것들에 계속 협상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도 비슷해요. 예, 중국 같은 경우 현재 어떻게 돼 있냐? 미국에서 또 장난쳤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중국보다 미국이 더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투자하시는 분이나 정치 경제 하시는 분들이 미국이 중국화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어떻게 미국에 얘기를 했냐? 중국에도 한국 반도체 공장이 있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근데 보통 너무 걱정하지 마실 게 중국에서 짓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반도체는요 한국 본사 대비 한 3년 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정화된 것을 가지고 나가서 양산하는 것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미국이 뭐라 그랬냐? 중국에 있는 한국 내 모든 공장에 대해서 검역 절차,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비 같은 거 팔 때 요게 안전하다고 우리가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무슨 얘기죠? 검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은 생산의 차질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투자하시는 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창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도 우리 앵커님도 혹시 투자하시게 된다면 이게 설계사부터 생산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설계사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거 있죠. 생산회사 TSMC나 뭐 잘 되면 삼성, 아니면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가 소재하고 부품과 장비도 들어보셨잖아요. 요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서플라이 체인 이만큼 있는 데에서 이만큼을 지금 다 할 수 있는 데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좀 못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죠. 그러면 만약에 미국 장비가 못 들어가요. 이게 중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소재부품 장비 중에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 회사가 없나? 그렇죠. 이렇게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겠죠. 그러면 그게 또 다른 형태의 투자의 소위 얘기하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미중 갈등이 계속 격화되면 그럼 삼성전자 주가에도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중 갈등 격화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나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가 개입한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그거는 줄다리기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가
수주를 테슬라나 애플의 수주를 받은 가장 큰 이유, 가장 크지는 않더라도 어떤 면에서 약간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게 미국 테일러의 공장이 있잖아가 제일 중요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줄다리기를 잘하는 거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주 이 협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매출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구글의 독점 소송 판결 이후 구글의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송 내용이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 핸드폰 쓰실 때 딱 키면 뭐 나오죠? 구글, 그다음에 대부분 크롬 쓰시잖아요. 크롬 많이 쓰죠.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제 종료를 해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스마트폰에 쓰고 있는 인터넷 창이죠. 이것도 인터넷 앱도 사설 기관인 거죠. 인터넷 앱을 쓸 때 보니까 90%가 그 구글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0%라고 하는 게 바로 독점이다라고 판결이 된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구글로 봤을 때는 구글은 아주 극단적으로 봤을 때 완료가 되게 되면요, 구글이 분화될 수도 있어요. 이게 미국이 되게 무서운 게 미국이 반독점 규제법이라고 하는 게 엄청 강한 게 이게 셔먼 2호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기억나시기에 그 기름 회사들 혹시 미국 회사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엑손모빌, 쉐보론, 텍사코 이런 거 있어요. 네. 그게 어떤 회사냐면 원래요 카네기라는 사람을 기억나세요? 돈 되게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해서 원래 기름 엄청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스탠다드 오일이 1938년도에 그냥 강제 분할이 됩니다. 니네는 독점이 커. 석유 산업 네가 다 잡고 있으면은 국민 경제한테 안 좋아. 그래서 5개 회사를 분할을 시켜버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회사 망한 게 아닙니다. 잘 분할해서 각자 잘 컸어요. 쉐브론, 텍사코, 뭐 엑손모빌, 뭐 이런 것들은 컸습니다. 이거랑 다음에 1984년에 AT&T라고 통신회사 이름 아시겠죠? 그 우리나라 한국통신 같은 거예요. AT&T, 아메리칸 텔레커뮤니케이션 뭐 그래요. 거기도 독점으로 걸려서 분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섭다고 하는 거는 구글한테 무섭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삼성이 어떤 역할이 되냐? 그래서 구글이 삼성 안드로이드 게다가 OS도 갖고 있으니까 그 크롬을 그냥 깔았죠. 우리 핸드폰 열면 깔려 있잖아요. 그거가 했던 사용료만 거의 1조 원, 수조 원 넘게 줬다는 얘기가 있죠. 가격이 안 밝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이게 구글 외려 그게 주가가 뭐 조정됐던 가장 큰 이유나 삼성이 영향받던 이유는 그 구글이 디폴트로 깔아줬던 앱 비용을 줬던 거 그게 사라질 수 있겠다는 거죠. 네, 이런 상태니까 일시적으로는 삼성의 매출에 영향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외려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경쟁 체제가 된다면 삼성의 총합의 이익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나눠지니까 그럼 우리가 더 드릴게요. 우리 거 깔아주세요. 이럴 수 있겠죠. 뭐 쓰시는 폰이 아이폰인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파리 아직도 있나요? 아이폰에 모르겠는데. 저 갤럭시여서. 갤럭시요? 네. 요즘 갤럭시 갖다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데 저도 갤럭시 안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 그 비용이 만약에 소프트웨어 회사가 늘어난다면 당연스럽게 삼성같이 하드웨어 폰 회사에서는 이익이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근데 현재 단기적으로는 구글이 지불했던 익명의 이런 비용들이죠. 그 비용들이 줄 수 있다는 것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직은 뭐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글은 항소를 했고 이게 이제 인터넷 시대 때 이게 똑같이 이 법원 판단이라고 하는 게 정말 국민 경제로만 생각할 거냐 아니면 구글이라고 하는 국가를 거의 대표할 기업이 돼버렸던 이렇게 거의 현재는 아시겠지만 기술과 정치가 붙어버렸어요. 그렇죠. 테슬라하고 앨런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친했다고 지금 멀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도 여전히 똑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AI를 목숨을 걸고 있는 이 나라가 구글을 정말 아주 냉정하게 볼 거냐 아직 모릅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삼성한테 나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 알리바바가 탈 엔비디아를 선언을 했는데요.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이 엔비디아에서 여러 기업으로 분산될 조짐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시면은 현재 AI 반도체 시장을 여러 가지 나눠야 되고 우리가 뭐 3부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AI의 반도체 시장 중에서 현재 뭐냐면 AI의 인프라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2001년도 때 우리 네트워크 깔리듯 인터넷 깔리듯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때의 AI 인프라용 반도체가 지금 거의 85% 이상을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거의 독점 수준이죠. 근데 그거에 이제 다른 형태로 막 뛰어들고 있는 게 엔비디아랑 같이 싸우고 있는 애가 누구냐? AMD라는 회사가 있죠. 그게 이제 삼성이 거기에 HBM을 들고 있는 데가 있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AMD 싸우지도 않고 좀 애매하게 좀 겹쳐 있는 애가 뭐냐면 브로드컴이에요. 브로드컴이라는 데가 전체 칩을 다 잘 만들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혹시 아시죠? 예, 요거를 연결시켜주는 속도가 빨라지는 기술이 되게 좋아요. 메모리가 느리다 보니까 그런 거가 좋은데 그러니까 브로드컴은 여기저기 다 해도 좋아요. 이렇게 하는 칩들이 있는데 근데 브로드컴 같이 돼가지고 그럼 브로드컴 기술을 써가지고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현재 나온 알리바바 아니면 구글 그다음에 지금 현재 테슬라도 자기가 맞춤형 칩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우리 반도체 용어지만 투자자분께 말씀드리면은 엔비디아처럼 공통된 칩, 그러니까 스탠다드 칩을 뭐라냐면 ASSP라 그래요. 네, ASAP,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스탠다드 프로덕트 정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엔비디아 B100 쓰셔야 돼요. 정해져서 알아서 다 써. 돼 있는 건데 싫어하죠 사람들이. 그거의 반대가 뭐냐면 ASIC입니다. ASAP가 스탠다드, ASIC이 맞춤형이에요. 이건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입니다. 뒤에 단어가.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인테그레이션 서킷. 이건 맞춤형의 반도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엔비디아에 갖고 있는 이 엄청난 헤게모니를 다 뺏고 싶어 하죠. 근데 거기에 바로 중국이 튀어 나왔어요. 이제 어떤 얘기냐? 규제했더니 더 큰다 이런 느낌이 돼버린 거죠. 아시겠지만 중국 요새 투자자분들께서도 특히 중국 반도체 많이 보는 분 계세요. 특히 어디죠? 게다가 설계 쪽은 솔직히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이미 삼성보다 잘해요. 네, 설계는 이미 잘해요. 그러니까 네, 설계나 생산은 이미 수준이 높아요. 특히 그 지난번에 트럼프 정부 1기 때 그 규제했던 하웨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하웨이 같은 경우에 자회사가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탑 10 안에 들어요. 지금 잘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뭐 나오겠죠? 알리바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되게 어린 형제 둘이서 하나는 반도체 설계하고 소프트웨어 설계해가지고 그걸 맞춰봤더니 그러니까 AI랑 반도체 둘이 같이 한 거예요. 요거 해가지고 분기만에 4,100억 올랐나 뭐 그래요. 매출이. 그런 회사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은 탑 10의 AI 지식에 대한 논문 활용수 같은 거 있죠. 그게 지금 탑 10 중에 8개가 중국이에요 지금. 이거는 논리적입니다. 확실히. 예, 논리적으로 중국이 설계가 뛰어나지는 게 맞아요.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만큼 확실히 엔비디아도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을 확 올라가고 있나요? 이게 이제 기술력 단체 하나로서는 할 수도 없고 아시겠지만은 엔비디아가 처음에 팍 시작했으니까 그게 이제 걸려 있잖아요. 그 앵커잖아요. 걸려 있기 때문에 소위 락인 돼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최적화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글이나 테슬라 같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ASIC을 만들려고 하는 애들 하고 현재 중국 반도체가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은 게다가 뭐가 있죠? 인구가 있잖아요. 중국은 10매덕 인구가 써버리게 되면 이미 점유율이 전 세계 20%가 돼버린다는 거죠. 만만치 않습니다. 알리바바 이런 탈 엔비디아 선언이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전체적으로 퍼져나갈 확률도 굉장히 클까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항상 중요한 거는 모든 이게 중국이 무서운 점은 뭐죠? 시간을 길게 보잖아요. 만만디를 길게 보잖아요. 하루 아침에 그걸 확 다 먹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죠. 스멀스멀 들어가서 점점씩 넓혀버리는 거죠. 중국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설계 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재도 많고요. 우리나라 의대 얘기하는 것처럼 비슷한 거죠. 공대에 미친 중국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 말씀드리면 투자랑은 상관없겠지만은 결국에 우리나라도 그 일치화되는 소위 소버린 AI 같은 한국형 AI는 기술 개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경제가 보안이라고 하는 거, 안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잘 뭐 엔비디아 거든 아니면 뭐 우리 앵커님 혹시 뭐 제미나이나 GPT 같은 거 쓰잖아요. 그걸 쓰다가 갑자기 여기서 의료 분야하고 정치 분야나 군사 분야는 더 이상 못 씁니다. 딱 끊어버려요. 만약에 정책이 그렇다, 우리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죠. 이건 끊으면 끊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AI 반도체라고 하는 게 기술 개발도 아주 중요하고 글로벌 1등 등은 중요하긴 한데 그 각 국가 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목적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기술 개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뭐죠? 탑3 AI 강국을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회사 그쪽 기업들이 인구도 많고 뛰어나고 시장도 넓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어떤 전략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탈 엔비디아가 당장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무섭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이 소니 대신 삼성전자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애플이 삼성과 손을 잡은 진짜 이유가 뭐고 이게 삼성전자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까요? 네, 이제 애플이 탈 삼성의 역사는 되게 길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일부 애플의 카메라 모듈이라고 합니다. CIS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CMOS 이미지 센서. 여러분 아시는 카메라죠. 카메라에 대해서 기존에 애플이 소니 거를 받았다가 삼성 걸로 받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됩니다. 100%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서 이제 일부 모듈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고무적인 게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 팹이 있기 때문에 삼성 팹이 이제 테일러라고 하는 곳은 텍사스의 좀 중부 위쪽에 있는 곳이 있고 그 전에 그 중부 정도의 오스틴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대학교도 있는데 오스틴 있는데 그쪽에는 1997년에 팹을 짓습니다. 되게 오래됐죠. 거기서 약간 그 새롭게 지었던 2010년 전후에 지었던 팹에서 말하자면 기존 아주 3나노, 2나노 공정이 아니라 좀 옛날 공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기도 하고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소니 100% 대체는 아니겠지만 소니의 세컨 벤더로서 삼성의 카메라 모듈을 써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체적인 상황인데 이 두 가지 관점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는 일단 그러니까 소니보다 삼성의 카메라 모듈이 기술이 좋다는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좀 겉으로 보자면 여러분 그 소비자로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새 그런 이번에 삼성 그 갤럭시 7 저 폴더 7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뭐 비싸가지고 안 사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특히 뭐가 있냐 요새 이게 선전 나오는 게 미국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남자분 상의 탈의하고 수영장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펜으로 그려가지고 옷을 딱 만들어요. 그러니까 옷 만들어주면 옷이 입혀져요. 이렇게 보고 알려주니까는 옆에 있는 친구가 난 안 되는데 이러거든요. 애플폰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기능이 특히 애플이 망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요즘에. 카메라 기능도 감성인 줄 알았더니 봤더니 성능이 떨어지는 거야.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비자로서도 있긴 하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카메라 모듈 자체가 기술력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볼 때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물론 못 느끼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가끔 여러분 영상 깨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카메라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 거 찍을 때 얘네의 셔터 스피드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깨지거나 그런 것들 기능이 현재 삼성이 뭐 하이브리드 셔터 기능이라고 해서 새롭게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기존의 이런 깨짐 현상 같은 것들을 이게 좀 없앨 수가 있겠더라인 겁니다. 단순히 물론 현재 애플은 어떠한 형태로서 이 소위 디바이스를 발전시킬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핸드폰만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소위 우리 1부 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용 AI가 있고 디바이스용 AI가 이제 있는 거죠. 이 디바이스가 뭐가 될지를 애플이 아직 확 튀어나가서 못하고 있어요. 괜히 이거 뭐 이만한 거 안경 만들었다가 망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엣지 디바이스가 뭐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예, 근데 거기에서 카메라 모듈은 너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카메라예요. 이게 0.1초에 알아듣는 거랑 0.001초에 알아듣는 거 다르겠죠. 그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좀 나아졌다.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보기에도 생산자가 보기에도 기술적으로 나아진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삼성하고 애플은 사이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2010년 전후로 해서 이제 뭐 삼성 갤럭시 폰이 아이폰을 바뀌었다. 결국에 이제 특별히 나온 게 없었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저도 우스갯소리로 제가 삼성 다닐 때 삼성 반도체 사람들은요 애플 폰이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폰 3를 제가 썼었어요. 네, 우리 부장님들은 갤럭시
뭐 S도 아니고 A, 그다음에 이제 옴니아폰이라고 아세요? 못 들어봤어요? 네. 삼성이 이제 스마트폰 급히 됐는데 윈도우 기반의 폰이었는데 자동 종료가 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냥 꺼진다는 얘기죠. 옴니아폰. 그래서 저희 부장님들이 굉장히 충성심으로 사셨었는데 저는 아이폰 3 썼는데 뭐라고 안 그랬던 이유가 뭐죠? 아이폰 내부 부품의 80%가 삼성 거였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반도체, 삼성 AP 다 썼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 입사 동기였던 그룹 동기였던 핸드폰에는 아이폰을 갖고 가려고 치면요 그냥 비닐 싸가지고 그냥 물건처럼 갖고 와야 돼요.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삼성에 대한 부품 수급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소송 이후로 탈삼성을 했었었고 완전히 다 빠졌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는 것든 뭐든 간에 협력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 경쟁력이 뛰어나면 삼성이 어느 정도는 다시 어떤 복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지금은 아이폰 내에 있는 게 삼성이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저러 많이 아예 없긴 않는데 옛날보다는 엄청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모바일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접혀지는 것 같은 거를 결국에 삼성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그쪽에 디스플레이 쪽도 하고 있고 애플의 새로운 폰 같은 것도 계속 기획하고 있는 것도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랑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 문장 교체 이후 2나노 공정 기술력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게 어느 정도로 수준이 개선됐을까요? 개선 안 됐습니다. 아, 그 자리인가요? 제 자리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전략적으로 이제 뭐 어떤 뉴스 같은 거나 기사가 잘못 나오는 게 너무 많은데요. 2나노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시면 쉽게 말해서 가장 최신 공정입니다. 최신 공정은 일단은 개발한 건 맞는데 개발했다고 해서 얘기했던 웨이퍼 전체 수율이라고 하는 걸 확보할 수 있는지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삼성에서 지금 뭐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있냐면 우리가 선단노드 2나노 뭐 1.8 나노, 1.4 나노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잘할 거예요라고 하는 생각 이제 안 해요. 왜냐면 2나노 했다고 그래서 고객들이 찾지 않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래부터 천천히 할게요라고 해가지고 외려 4나노 정도라고 하는 거 22년에 나왔던 거 요 공정에 대해서 수율을 찬찬히 올린다라는 게 있고 그게 업계에서는 요즘에 봤었을 때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4나노 기준에서 수율이 TSMC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TSMC는 보통 75%에서 80%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60% 전후예요, 그게. 네,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되게 큰 차이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제 100개를 만들었는데 원가가 한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머지의 절반은 떨궈야 돼. 30%는 떨궈야 돼. 이런 거가 있겠죠. 그게 꽤 차이가 있고요. 특히 이 선단 노드 수율이죠. 3나노 같은 경우 요즘에 가장 3나노가 많이 팔립니다. TSMC가 주력이 그겁니다. 걔는 보통 70에서 80%를 찍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50도 안 나옵니다. 네, 이거는 이게 그때 막 튀는 것도 있겠죠, 웨이퍼가.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도 뭐 제가 쓰는 책에서도 얘기했고 우리 기자분들이나 뭐 투자자분들이 뭐 수율 올리면 되죠, 이런 이야기했지만 수율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아주 복잡한 복잡한 게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팹에서 같은 장비로 성능이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엔지니어 노하우거든요. 네, 설비 엔지니어 숙련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방에 올라가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팹에 대해서 어떤 성능 같은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술력 축적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그 새로 부임한 사장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2027년 전후를 그때의 어떤 역장까지 아니더라도 도약의 기기 그때까지는 찬찬히 쌓아가겠다. 실적과 수율 같은 거 높이는 것을 그걸 목표로 하고 있지 당장에 오늘 아침에 하루아침에 수율이 누구 똑똑한 사람이 좋아진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나중에도 혹시 보시면 업계를 보실 때 수율 떨어졌다 그러면 다른 뭐 바이오나 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거나 식품 같은 거에 수율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뭐 물질 하나 바꾸면 확 수율이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 훨씬 더 뭐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3나노 우선 수율 먼저 올린 다음에 2나노 기술력을 올리는 게 먼저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걸 따로따로 뭐 하나 전념하고 이러진 않지만 주로 뭐 하는 거냐? 기술이 3나노 기술이 있다고 해서 고객이 알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객이 알아준다고 친다고 보면은 이번에 우리가 10만 장 넣을게요. 10만 장 주문하는데 언제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만약에 10만 장 주문했는데 이게 원래 10만 장이면은 6개월 걸린다. 근데 수율이 50%야. 그러면 뭐죠? 1년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수율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손해 좀 볼게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납기가 안 지킬 수 있어요. 예, 네, 비즈니스 문제가 그냥 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올려야 돼서 그러니까 3나노 수율 올려주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건 이건 너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수율이 낮다고 해서 품질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량품이 많다는 것뿐인 거지, 예, 이게 양품인 거는 돈이 덜 될 뿐인 거죠,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간 것뿐인 거지 얘가 제품이 안 좋다라고까지 뭐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복잡하긴 합니다만서도 그 정도로 좀 그 불량품 수율 비율이 낮은 거는 이익이 낮은 것뿐인 거지 성능이 안 좋다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일본 히타치 인수설이 제기되면서 또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을 뭐라 그러냐면요, 갈라파고스라고 합니다. 갈라파고스 뭐죠? 우리 저기 다이네 진화론에 나왔던, 예, 해가지고 거기 갇혀 있어가지고 지들끼리 먹고 살고 있는 게 갈라파고스거든요. 일본이 좀 그렇죠. 근데 일본은 여전히 큰 시장입니다. 여전히 경제 규모도 탑5 안에 들고 있고요. 내려가고 있긴 하나. 그래서 이 삼성 같은 경우도 가전 시장이나 핸드폰 시장을 가가지고 2007년도에 다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과 일본이 자국내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요. 우리나라 높습니다만서도 우리나라 아이폰이라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특히 일본이 많이 심해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한국 산업들이 가서 일본 시장에서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히타치가 다 파는 건 아닙니다. 히타치는 되게 다양한 제품을 많이 팔아요. 그중에 B2C입니다. 글로벌 라이프 쪽이라고 해서 GLS라고 하는 그 사업부를 파는 건데 한마디로 생활가전 파는 겁니다. 예, 근데 생활가전 삼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살려고 그러냐? 말하자면은 이 일본은 여전히 인터넷 발달도 덜 돼 있어요. 아시죠? 도장 찍는 것도 아시죠? 일본이 도장 찍어서 선거한다는 얘기도 있죠. 그런 것처럼 발달 덜 돼 있어요. 예, 소프트웨어 특히 갈라파고스입니다, 일본이. 근데 거기 뭐가 좋냐? 그래서 소매점에서 대리점 사업 같은 걸로 해가지고 물건을 팔아요. 우리가 하이마트 가듯이. 우리가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인터넷에서 사시잖아요. 우리나 가전 같은 거. 뭐 근데 저기 일본 같은 경우 히타치 대리점에서 삽니다. 예, 맞아. 그 영업망을 다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삼성은 만약에 인수하게 된다면은 처음에 우리가 삼성 히타치 안 할 겁니다. 그냥 히타치 가만 놔두고, 예, 그렇게 해서 스물스물, 예, 천천히. 근데 아시겠지만 얘기 드려요. 삼성이 소프트웨어 그나마 낫죠. AI 같은 게. 그래서 히타치 AI 기능을 좀 더 추가한다는지라고는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일본 시장에서 한번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방식이 아닐까 싶고, 시나리오로 봤을 때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쟁할 수 있는 회사가 나라가 많이 있어요. LG도 현재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튀르키예의 회사도 중국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그러니까 얘네 그 히타치 말고 그 앞서서 다른 일본 가전사도 팔았는데 튀르키예에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소위 이제 기술력이 높거나 돈이 좀 있는 이런 나라들이 막 돌아오고 있는 상태인데 일본이라고 하는 갈라파고스에 자기들을 꽂고 싶은 거죠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이 될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건 좀 알기 어렵죠. 실제로 이건 비딩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근데 삼성이 정말 이게 아주 좋을 것인가는 삼성의 전략과 맞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가전이 원래 삼성이 잘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 많이 낮았지만 가전은 LG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글로벌리 우리가 한 번 더 미래 생각해 보시면 삼성이 유리한 가장 큰 이유가 엣지 디바이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에서 지금 여러 가지 히타치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회사 다 사잖아요. 그 중에서 뭐 사냐? 로봇 회사 사고 있어요. 로봇 회사. 그다음에 이제 하만이라는 오디오 회사에서 고품질 오디오를 빼고 나머지 실상도 다 팔아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엣지 디바이스를 만들 때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이 될지, 예, 여기 있는 안경이 될지, 로봇을 만들지 모르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하자면 그렇게 단순히 가전 대리점 놀려서 이쪽도 있겠지만, 예, 일본의 AI 쪽까지 엣지 디바이스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쪽까지 확대할 수 있다면 좋을 수 있긴 해요. 그다음에 히타치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일본은
그 기술력이 좋은 편이죠. 특히 뭐 정밀 모터 제어 뭐 이런거나 광학 기술 같은 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히타치 장비가 있어요. 한 대에 보통 500억 합니다. 현미경이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단순히 가전만 해가지고 좋다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이후에 엣지 디바이스의 일본의 영향력 같은 것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인수가 되면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에게 좋은 모멘텀을 가져다 줄 일이 많겠네요. 일단 일본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에 안착이 된다면 의미가 있죠. 아시겠지만 일본이 여전히 국민수 높고요. 경쟁력은 큽니다. 일본 시장 하나 먹는 건 큰일이죠. 그리고 또 삼성이 TSMC와 달리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 모두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통합적인 역량이 AI 시대에 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안 좋거나 두 번째는 좋거나밖에 안 되겠죠. 안 좋거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안 좋거나는요. 우리가 이제 삼성이 메모리랑 시스템 반도체 다 갖고 있잖아요. 파운드리가 시스템 반도체 생산하는 거니까요. 보시면은 지금 우리 앵커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GPU, 엔비디아 GPU 있죠. 삼성이 잘되니까 하이닉스 HBM 있잖아요. 누가 더 속도가 빠를까요? 삼성이랑 아니 저기 그 시스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GPU, 네. CPU 같은 거 하고 HBM이랑 메모리 반도체 있어요. 네. 이 둘이 속도가 누가 더 빠를까요? 엔비디아. 얘가 훨씬 빠르죠. 네. 그건 뭐죠? 얘가 바틀렉이죠. 네. 메모리가 바틀렉이에요. 메모리가 느려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칩을 쓰는 입장에서는 GPU랑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있을 때 둘이 최적화해가지고 있다고 친다면 보시면은 얘가 느리니까 메모리 느리죠. 그럼 메모리를 빨리 하게 하는 방식은 뭐냐면 메모리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놓으면 돼요. 조금 이렇게. 그러면 얘네가 속도가 최적화될 수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메모리 중심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게 되면은 메모리 회사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PIM이라고 그래서 Process in Memory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제 요즘에 HBM 땡 강조하시는 HBM 아버지라고 하는 카이스트 김정우 교수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메모리 센츄릭 디바이스라고 얘기해요. 메모리 중심으로 하자. 근데 이거는 이상은 좋으나 설계에서 헤게모니가 여전히 빅테크 회사 엔비디아 있잖아요. 여전히 시스템 반도체가 중심인 거예요. 네, 만약에 삼성이 헤게모니 갖고 있으면 우리 PIM 할게. 다 따라와. 그러면 따라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꼭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삼성이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나라 자체.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눈에 표지 안 쓸 거야? 애 보면 끝이에요. 우리는 그냥 할래? 그냥 거기다가 HBM 더 깔어? 이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최적화를 하게 된다면 훨씬 좋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거는 좀 이상적이다. 네. 그럼 반면에 그러면 이게 메모리 파운드리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 지금 잘 안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삼성은 하나를 잘해야 돼요. 둘을 따로따로 생각하고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테슬라가 현재 삼성에 수주를 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삼성에서 갖고 있는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좀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렸지만은 반도체를 만들 때 패키지라고 하는 걸 해요. 패키지를 하는데 TSMC는 둥그렇게 웨이퍼기 못해요. 웨이퍼기 못해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가게 되면요, 이 웨이퍼에 반도체가 커져서 웨이퍼에 4개도 안 들어가요. 칩이 이제 막. 그러면 웨이퍼 한 장은 4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은 같은 걸 만들어요. 근데 그거 중에서 이걸 디스플레이 패널 네모난 거 있죠.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꺼번에 8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생산성이 훨씬 좋아지죠. 근데 만약에 칩이 더 커져요. 그러면 얘는 웨이퍼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걸 막 붙일 수 있죠. 훨씬 더 다양하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등등등 해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게 훨씬 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되려고 한다면 일단은 단품부터 잘 만들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말하자면 3등 3등 합친다고 1등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3등 3등 합치게 되면 6등이나 3등이 되겠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품을 잘해야 된다. 네, 그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삼성이 다 잘하게 된다면 아주 이상적이겠다. 근데 그런 거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삼성을 쓴다는 얘기가 삼성이 제일 잘하고 있으면 상관없겠죠. 근데 그게 이제 잘하는 못하는 게 있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하나를 잘하는데 그걸 하나를 잘한 다음에 다른 업계랑 협력해가지고
테슬라의 칩을 AI 칩 만들 때 삼성의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같이 넣어가지고 설계 최적화할 수 있거든. 이렇게 업계랑 소위 이종 뭐 이합 집산이든 합종 연합을 해가지고 합쳐 가야 돼요.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원래 다 해먹으려다 망했으니까요. 지금 안 좋습니다. 과유불급이네요. 예, 맞습니다. 다 잘하려다가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하냐? 내가 잘하는 거 여기 있어. 네가 잘하는 거 있지. 우리가 이렇게 다 하면은 우리 훨씬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박사님이 보시는 삼성의 이제 가장 큰 경쟁력 뭐라고 보실까요? 이제 뭐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삼성의 경쟁력은 일단은 우리 앵커님 얘기하신 대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같이 있다는 건 분명히 경쟁력입니다. 이게 쭉 보시면 삼성은 아주 잘 되면 최고죠. 왜냐면 내가 설계도 할 수 있어요. 생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디바이스도 만들 수 있어요. 이만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다 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을 국내 1등처럼 했었던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금은 삼성이 이게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 남이 잘하는 것에 경쟁력 협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돼야 삼성의 장점이 발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삼성은 투자를 잘합니다. 지금 HBM만 놓고 봤을 때 하이닉스에 좀 아쉽다고 하는 점이 뭐냐면 생각보다 투자를 덜 했어요. SK가 그룹 내에서 이제 문제도 많이 있었죠. SK텔레콤 이슈도 있었고 SK온이라고 배터리 사 있죠. 망해가거든요 거의. 그것 때문에 이제 후덜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 말고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SK 그룹 자체가요. 그래서 제대로 투자를 못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은 한번 이익이 나는 것을 엄청나게 투자를 확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투자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삼성이 1년에 설비 투자하는 금액이 50조 원 가까이 돼요. 하이닉스 얼마 같으세요? 그보다 안 되겠죠. 20조 원입니다. 많이 해봤자. 그러니까 우리 소부장 투자 같은 거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께서도 삼성에 살아나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투자를 할 때 확실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익 뺄 때 확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해군 거 해봤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생산성이 있다. 요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삼성이 이제 저도 뭐 대학생들 멘토링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볼 때 하이닉스가 이제 보너스로 성과급의 10% 이제 이익의 10%를 보너스 준다니까 뭐 인당 1억씩 나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옛날에 공부 좀 잘했던 애들이 입혀보면 절반이 삼성에 있어요. 솔직히. 그것이 현재는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그걸 얼만큼 잘 쓸 것이냐, 엔지니어를 얼만큼 우대할 것이냐, 돈으로 못하다 보면 할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냐. 믿을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삼성이 이제 소위 해지가 되는 게 장점이에요. 해지가라는 게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갤럭시가 좋아서 좀 나아진 상황, 괜찮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일단은 반도체 HBM은 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가 안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이 하루아침에 파운드리 잘할 수 없어요. 파운드리 지금 분기별로 마이너스 2.5조 원 정도 매출이 마이너스 이익이거든요.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에 메모리 승인이 되냐 마냐 여부 이후에 투자하셔도 된다고 좀 봐요. 솔직히. 이게 지금 뭐 약간 다 들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되겠지 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는 천천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니 말씀드린 그 수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게 뭐 저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 지점에서 그나마 가능한 게 수율에 그나마 유리한 측면이 메모리 반도체가 있기도 하고요. 그중에 고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는 HBM 같은 게 돼야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 여부 이후에 하셔도 나쁘지 않고 굳이 금액적인 매출로나 이익으로 보자면은 삼성전자가 잘 나갔던 시기 뭐 8만 이럴 때 그때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분기별로 보통 9조 정도 9조. 근데 지금 하이닉스는 이미 9조 넘었어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10조 정도는 돼줘야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AI 버블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AI 버블 논란이라고 하는 게 이제 AI를 학습하는 방법론이나 AI라고 하는 거 실제로 운용하는 방법론. 현재는 아시겠지만 트랜스퍼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많이 늘수록 좋아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넣어야 되니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
그 다음에 많이 늘으니까 한꺼번에 연산 많이 해야지. 연산 많이 할 수 있는 GPU, 소위 이제 AI 반도체 같은 게 그래서 수요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그거에 버블론이라고 하는 거 여부 하고, 그러니까 버블론이 뭐냐면은 두 가지겠죠. 아무리 AI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버블이 있죠. 네, 거품이다. 근데 요거는 지금 현재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아무리 AI 반도체 같은 칩을 많이 사더라도 요거 안 사도 돼라고 하는 버블이 있어요. 네, 이 두 버블은 좀 다르죠. 이 두 버블에서 뭐 지난번에 GPT-5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샘 알트만이 AI 버블인 것 같습니다 얘기했던 거.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AI 사이클을 죽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AI 인프라용 AI라고는 그쪽에 지금이요. 그걸 통해서 간단히 뭘 만든 거죠? 대화용 로봇, 대화용 기능을 만든 거죠. 대화용 기능이 뭐죠? 이겁니다. A란 단어 맞으면은 오늘의 앵커는 김예은입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오늘의 앵커는 가로치고 했을 때 이 가로치는 것에 확률 높은 걸 넣는 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GPT라고 하는 현재 모델이죠. 요것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소위 얘기해서 LLM 모델이라고 얘기하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 이 언어 기반 모델로서 어떻게 기능이 될지를 여전히 사용처가 뭔지는 아직 알지 못해요. 이건 아직 멀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디지털 회로라고 하는 거 말고 특히 뭐하냐, 뭐 젠슨왕 얘기로는 피지컬 AI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거 AI라고 하는 개발도 있다고 하는데 이 현재 LLM 모델이라고 할까,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정반대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추가될 수도 있고 구분될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은 버블이라고 해서 현재 새롭게 로봇이나 활용되어지는 AI라고 하는 건 여전히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 것들이 쉽진 않겠다. 근데 당연스럽게 만약에 두 번째 이유 말하자면 AI 반도체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고객 이제 많이 안 넣어도 돼요. 라고 하는 거는 있더라도 수요는 좀 줄 수 있습니다. 개수 같은 게. 근데 그걸라고 하더라도 뭐죠? 그러면 이게 한국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소위 얘기하는 각 국가 단위나 각 빅테크 기업 단위로도 여전히 AI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하는 논쟁까지 하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최근에 삼성전자의 HBM4 합격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SK 하이닉스 독주 체제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네. 이게 말씀 HBM4 합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샘플 합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합격이 저 3단계도 있기도 하고 뭐 그때 이제 그때 시기마다 용어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발하던 시기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이제 소위 얘기해서 엔지니어 퀄이라고 하거나 기본 개발 퀄이라고 있습니다. 개발 퀄이 있고 양산 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양산 콜이 안 됐던 거라고 보실 수 있고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뭐 투자하실 때 사이트 같은 거 보시면 이 앞에를 뭐라면 엔지니어링 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를 구매 퀄이라고 그러고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 엔지니어 테스트 정도로 했을 때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기술력 차이가 어느 정도로 클까요? 지금으로 봤었을 땐 제가 그러니까 엔비디아 승인으로 보자면 1년 반이 넘게 차이 난 거죠. 이제 HBM4로 봤었을 때는 현재 기간으로 봤을 때 한 반기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엔지니어링 퀄을 위해서 샘플 반도체 있잖아요. 냈겠죠. 그거를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올해 1분기에 냈고요.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말에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딱 분기 차이가 났죠. 반기 차이가 날 수 있게 초하고 많이 났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HBM4에서 원래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어려운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해던 기술 말고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해서 어려운 기술을 해가지고 역전해 볼 거 했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다 할 수 있다고 했고 뭐 다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적용 못했습니다. 아직. 그 정도로 엔지니어링 한둘 몇 명이 모여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HBM 하나라도 반기 차이는 기본적으로 난다. 근데 현재 매출의 승인 차이를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죠.
근데 그 반기 차이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그렇죠.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에 이미 이익을 다 얻어버렸어. 그 다음에 단가가 낮아지겠죠.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투자자들께서 고민하고 계신 게 HBM4라고 하는 게 엔비디아에 어디로 가면 저기 소위 얘기해서 루빈이라고 해서 좀 더 훨씬 앞선 세대가 있습니다. 루빈이라고 하는 반도 지금 뭐냐면 블랙웰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뭐 B100, B200 들어보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루빈이 있습니다. 루빈에 HBM4가 들어가는데 이게 루빈의 실제 개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미뤄지게 되면 삼성이 유리할 수 있겠죠. 반기 정도를 밖에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일정 그대로 갈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미 기본적으로 하이닉스, 근데 하이닉스의 리스크는 그거겠죠. 원래 하이닉스가 지금 HBM3E 같은 최신 제품의 거의 80% 이상을 거의 독점하듯이 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삼성이 들어오게 되면 단가 떨어지겠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기술이 떨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에 넣었던 것들이 굉장히 비싸게 팔린 거긴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소버린 AI든 등등 빅테크 회사의 HBM이든 등등해서 여전히 하이닉스가 1순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아주 위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격차라고 하는 게 실제로 6개월 같은 것들도 따라잡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투자 관점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뭘 더 주요하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게 HBM 기준이 되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얘기 드는데 삼성전자는 원래 메모리 회사였었고요. 파운드리가 나아진다는 거는 매출에서 마이너스가 사라진다는 거지. 결코 엄청난 이익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다. 가전이라고 하는 핸드폰도 아주 잘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들도 여전히 삼성에서 봤을 때는 원래 이익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었습니다. 결국에 맞아면 현재 삼성전자가 2분기죠. 2분기 때 이익이 얼마큼이냐면 4.7조 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근데 그 중에서 3.5조 원 가까이가 핸드폰이고요. 5천억 정도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4조 5조 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뭐 하만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있죠. 거기 보통 한 3천억 정도씩 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된 건데, 근데 이제 거기서 메모리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뭐 6조 7조 나가지고 파운드리 마이너스 메꿔주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아니라는 거죠. 결국 HBM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파운드리 낮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아마도 이번 3분기 때 파운드리 여전히 많이 났을걸요? 네, 그러면 결국에 뭐죠? 고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는 HBM의 승인 여부인 것이고요. 근데 승인 여부라고 하는 게 100%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건 당연스럽게 HBM을 잘하고 있는 하이닉스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2부 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 HBM 승인 되기 전까지 굳이 주식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면 갖고 계시다 싶으면 일단 근데 이번에 이제 3분기 이게 소위 얘기한 결과라고 하는 게 10월 정도 넘어서 나오겠죠. 거기서 한번 보시게 된다면,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제외한 HBM 매출 같은 걸 보시고 실제 이게 그러니까 탈 엔비디아 진영이 구축이 돼서 지금 그 AI 반도체 시장의 85% 이상 엔비디아 갖고 있으니까 그럼 그게 아니고 AMD나 삼성이 승인 받은 브로드컴 이쪽이 많이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그럴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아직은. 그렇다고 친다면 결국에는 저는 HBM 여부하고 그때 늦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SK 하이닉스는 지금 들어가는 거 괜찮다고 보시나요? 저는 저도 아직까지도 SK 하이닉스는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지금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잖아요. 근데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죠? 마이크론이 지난 분기 때 영업이익이 3.5조 원이에요. 하이닉스가 9.2조 원이에요. 근데 주가는 마이크론이 더 비싸죠. 그러니까 뭐 미국도 어느 차이가 크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안 좋은 점은 이런 거겠죠. 이런 걸 겁니다. 한번 첫 번째 엔비디아 독점이 깨졌을 때가 가장 크겠죠. 근데 독점 깨진다고 했었을 때 이게 그렇다고 이익이 확 거꾸로지진 않을 겁니다. 이익이 줄긴 하겠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이익이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여전히 이익의 여력이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최근 박사님께서 AI 반도체 시장이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온디바이스 AI 시대로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이 시기에 주목해야 할 새로운 기술이나 기업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아주 위하고 맨 아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AI 반도체가 나오면서 반도체를 만들 때 나오는 것 중에 뭐가 되게 중요할까? AI 반도체 뭐가 딱 생각나세요? 아니면 AI가 돌릴 때 뭐가 많이 들어가죠? AI 돌 때요? 전기. 그쵸. 여전히 전기 쪽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저평가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AI 반도체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큰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원래 웨이퍼 만들던 거 말고 웨이퍼랑 웨이퍼 붙이던 패키지 같은 거 있죠. 여기 아래에 들어가는 걸 सब스트레이트 기판이라고 해요. 기판. 여러분 들으신 뭐 유리 기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유리 기판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의 소재가 생각보다 굉장히 여전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쪽 기판 쪽에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요즘에 나오는 게 뭐죠? 우리나라도 특히 그랬습니다. AI가 아니라 이제 AX다라고 얘기하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한 다음에 익스페리언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피지컬 AI 같은 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제조업에 AI에 쓸 거니? 이걸 어떻게 뭐 음악에 엔터테인먼트 쓸 거니? 이런 회사들이 있죠.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게 팔란티어 같은 거죠. 팔란티어가 한마디로 제조업 AI를 했던 데입니다. 걔네가 제조업 AI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국방부 펜타곤의 문성원 시스템 같은 거 아예 바꿔버린 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걔네가 아주 독특해요. 하는 스타일들이. 뭐 복잡한 것보다는 삼성도 그걸 좀 도입을 했죠. 근데 그 도입했다는 거에서 일단 그거 자체로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산업에 소위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AI죠. 무슨 AI죠. 제조업용 AI, 무슨용 AI 그런 어플리케이션 딴 기업들이 주목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완전 대형주보다는 약간 소부장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그걸 전체 소부장으로 보신다면은 그렇긴 한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지금 단계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는 지금 기판 같은 건 소재죠. 부품과 장비는 결국에는 삼성 투자 사이클 달려 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아마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평택 P5 한다? 그러면 P5 진다 얘기하죠? 그러면 장비사는 이미 보통 6개월 전에 매출이 조금씩 발생을 해요. 소위 PR이라고 해서 Purchase Requirement랑 PO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Purchase Order라고 해가지고. 그럼 거기서 이제 매출 발생되죠. 소재사 같은 경우는 만든 다음에 바로 생산할 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2달 정도 전부터 매출이 발생해요. 그때 시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뭐 우리 큰 아저씨죠 이재용 회장 아저씨가 이제 리스크 풀렸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한다고 할 거고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HBM 라인도 더 키워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 투자에 대해서 삼성이 여전히 뭐 자금 여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HBM용 메모리하고 기존에 있는 뭐 모바일용 메모리하고 다 다릅니다. 같은 거라도 다 달리 만들어야 되니까 다 소위 이제 증설을 해야 돼요. 라인 증설 들어간다. 100% 소재 부품 장비는 올라게 돼 있겠죠. 그게 아마도 연초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니까 연말 정도 왔다 갔다 보실 때도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소부장은 위험하죠 생각보다. 약간 좀 호스닥 같은 거라서 왔다 갔다 많이 해가지고 시기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본인 스타일 따라서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처음 남들이 안 살 때 사가지고 남들이 들어올 때 파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따다다닥 파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본인 스타일 맞게.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예를 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텐데 박사님이 보시기에 향후 1, 2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IT 반도체 종목 약간 3가지 정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얘기가 동의합니다. 실제로 반도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뭐 AI 소버린 AI 같은 게 뜬다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몇 개가 매출이 확 늘 수는 있겠죠. 국가 단위 정치 경제로 봤었을 때 그런 쪽 회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그 반도체에서 특히 AI 반도체가 나오게 되면 뭐가 커지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반도체 공정의 장비 회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 드린 기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되게 복합화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쓰지 않았던 기판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쪽을 여전히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얘기 드린 대로 좀 AX 쪽에 대해서 요거는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7년 정도로 넘어가서 엣지 디바이스가 어떻게 될지 그때 디바이스가 삼성이나 테슬라가 서로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애플이 망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LG나 삼성전자처럼 예전처럼 B2C 했던 회사들이 각광받고 있어요. 왜 그렇죠? 결국에 뭐 로봇을 만들든 뭘 만들든 간에 기계도 잘 만들었어야 되고
소비자의 디자인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회사를 미래를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고요. 거의 내부에 들어가주는 형태의 이 서플라이체인 내부죠. 설계나 생산 쪽이나 소재부품 장비 쪽의 회사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AI 때 들어가는 기판 쪽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가 여기 AI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단, 그것들은 얘기 드린 대로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반대로 리스크를 좀 주의해야 될 업종도 있을까요? 리스크 조회에 대한 업종, 생각보다는 저는 우리가 봤을 때 기존에 항상 안정적이던 장비사들이 있어요. 네, 소위 탑5 장비사들이 있습니다. 회사 이름 말씀드리기 좀 그런가. 여튼 그래요. 아실 겁니다. 탑5 장비사들. 이런 회사들이 생각보다는 이 전공정 공정에서, 그러니까 전공정이라는 게 기존에 막 나노미터 하던 공정들이 있고 후공정 막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랬었을 때 이 전공정이라고 하는 게 매출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데 이 신기술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신기술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확 오른다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출만 증가될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퀀터티라고 하는 양만 증가될 뿐이지 프라이스가 올라갈 가능성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정적이었던 기업이긴 했었으나 생각보다 그런 것들에 얘네들이 이제 전환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쉽지 않겠어요, 생각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 있고, 항상 여러분님 소장 쪽 막 특히 뭐 작년에까지만 한미반도체 엄청나게 뜨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또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상태가. 왜냐면 특히 반도체 기업 중에서 패키지 공정이 중요하긴 하고 양은 늘고 있으나 진입이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쪽 장비주가 되게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장비 쪽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봐야 된다. 그래서 원래 우리 앵커님께서 기술을 좀 더 말씀드리면 웨이퍼 공정이 전 공정, 그다음에 패키지 공정 후 공정이거든요. 전 공정의 탑5 장비회사 중에서 여기서 새로운 기술 개발이 어려운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 후 공정 쪽은 생각보다 기술 유입이 쉬워요. 네, 상대적으로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어떤 면에 새롭게 들어오는 기업들은 유리할 수 있는데 기존 기업들하고 여기에 경쟁 체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비 쪽은 좀 길게 보시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노랑봉투법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고 계시는데, 노랑봉투법이 또 이런 기업 주가나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되게 복잡한 얘기죠. 근데 저는 이제 뭐 ESG 컨설팅도 많이 했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안정적인 회사의, 그러니까 임직원의 성장과 건강이 유지된 상태에서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게 크지 않다고 보고,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안 나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 그랬었을 때 훨씬 더 글로벌리 ESG 관점에서 봤을 땐 중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노란봉투법, 죄송한 얘기지만 투자자분들 대부분 노동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죠. 내가 월급 받을 땐 나는 일하기 싫은데 내가 투자자인데 난 주주니까 일하지 마. 이런 사고 나도 돼, 이런 느낌을 하시는 게 아닐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어떤 형태의 뭐 대표사에 대한 어떤 고소권한이나 아니면 협력사들이 이제 같은 지역에 있을 때 소위 맨 위에 있는 가반태도 노동쟁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고 같은 것들. 그게 이제 노란봉투법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사업장에 있으면은 고용주가 여기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소위 고소 같은 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어떤 면에서는 뭐 이익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절충될 수도 있긴 하겠어요. 아니 말하자면 대기업 너무 중심으로 이익이 좀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생태계 안정성에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고가 안 나는 기업들을 보시고 실제 투자 여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우리 너무나도 유명해진 회사 있죠. 에스모 회사 있죠. 빵 만드는 회사. 그 회사 지금 주가 안 좋습니다. 네.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의 반복적인 사고 사례 같은 것들이나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어져야, 소위 얘기해서, 왜냐하면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게 미래로 가면 갈수록 자본적 가치라기보단 뭐죠? 자본 외적 가치가 여러 가지 것들을 살리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네, 그것들은 분명히 투자자에도 돼 있기도 하고, 아시겠지만 펀드 중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보신다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한테 약간의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주가의 하방 압력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할까요? 사고가 나면 그러겠죠. 네, 사고가 나면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를 비용은 얼마 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대부분요, 진짜로 교육을 안 했든지,
아니면은 절차, 펜스 설치하는 비용을 줄였다든지, 뭐 야근 수당을 덜 주려고 그냥 일을 시켰다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 쪽은 그런 조그만 비용 가지고 절감하는 것들이 투자분들의 투자까지 해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 비용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걸 어떻게 뭐 너무 이상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하는 사람 돈은 1은 1이에요. 근데 사람은 1은 1이 아니거든요. 예, 그 가치를 올릴 수 있어서 하이닉스가 지금 왜 성과급 10%뭐 한다 그랬을까요? 물론 이제 어디 가지 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입사원 채용 뽑을 때 지금 요새 채용 시즌이라서 삼성전자 이제 쓰지 말라고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죠? 왜 줍니까 돈을? 그러니까 돈 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거 떠섰죠. 야 이러고 있을 시간에 야근하러 갈 시간이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람들은 그 정도로 가게 가치를 알아주게 되면 제대로 일을 합니다. 그게 더 우리나라의 경쟁이 좋다고 봅니다. 네, 오늘 박준영 박사님과 함께 반도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함께 짚어봤는데요. 박사님 그러면은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네, 저희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같이 말씀 나눠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뭐 반도체 시장이나 뭐 어떤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산업 세계에 있어서의 저는 뭐 계속적으로 뭐가 지금 우리나라는 남을 수밖에 없냐면 사람의 가치가 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투자의 길로 하시기도 성공이 있으시기 빌고 하시는 일에도 더욱더 가치가 있으길 바라면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